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 쉬운 문제를 틀리는 걸 어떻게 잡아줘야 할까요? 제가 요즘에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데,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마음이 급해서 저도 문제를 안 읽게 되더라고요. 네, 제일 좋은 건 문제에 이렇게 표시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조건이 있을 때 중요한 조건에 이렇게 줄 그어서 표시를 하고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뭘 구해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해서 핵심이 되는 조건은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면 좀 헷갈릴 때는 조건을 다시 적어보기도 해요. 뭐가 있고 뭐가 36, 둘레는 36이었어. 아, 넓이는 뭐였구나. 뭘 구하라고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학 문제는 다 줄을 그어.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것도 습관이 되면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이것보다는 읽으면서 핵심이 되는 조건들을 표시하게 하고 구하라고 하는 거에 선을 긋게 하고, 또는 조건 중에서도 선을 긋게 하고, 이런 습관을 만들어주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죠. 초3아이 기응 3-2 1031 인문 레벨 하고 있는데 정답률은 95%, 90% 정도 나와요 하고 질문이 끊어지셨어요. 조금 뒤에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요. 마찬가지예요. 약수 배수에서 어려운 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인데, 마찬가지로 제일 기본은 교과서긴 한데, 공약수, 공배수는 어디에 최대 공약수가 적용되고 어디에 최소 공배수가 적용되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 하면 교과 문제집 중에 응용서 레벨에 해당되는 문제집에서 최대 공약수가 해당되는 내용들과 최소 공배수가 해당되는 내용들을 모아서 비교해 보게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최대 공약수는 원래 약수의 관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즉 작은 걸 구하는 거잖아요. 최소 공배수는 원래 배수의 관계에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즉 조건보다 큰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주어진 조건보다 큰 수를 구하는 과정인지 작은 수를 구하는 과정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은 배수 구하는 거야, 약수 구하는 거잖아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고 해도 공약수, 공배수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상황이 주어진 조건의 배수를 구하는 건지 약수를 구하는 건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비슷한 문제의 조건을 이렇게 모아서 이건 구하라는 게 배수야, 약수야? 근데 공통되는 배수고 공통되는 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걸 구하라는 거고, 이런 판단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를 모아서 생각하는 과정이, 첫 번째 배수를 요구하는 건지 약수를 요구하는 건지, 두 번째 공통된 공약수야. 그러면 최대 공약수인지 최소 공배수인지, 이런 과정들을 문제를 해석하면서 아이와 이렇게 표현해 보게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가르친다면 그렇게 하고 있겠죠? 초6은 수학 공부 시간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초5나 초6이나 비슷합니다. 초6이면은 중등을 하고 있다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시간으로 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문제집 초등 기준으로 교과 문제집 한 단원, 그리고 연산 일부,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이나 좀 약한 부분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또 일부 몇 장, 제일 중심은 교과 문제집 한 단원 정도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른다. 요런 정도. 초3인데 연산 문제에서 계속 실수를 해요. 연산을 강화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연산은 연습입니다. 연습이고요. 다만 연습이라고 하지만 자주 틀리는 아이에게는 반드시 뭘 점검해 주셔야 되냐 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예요. 요거 관련해서 항상 똑같은 예로 말씀드리는데, 4학년 아이였고
이제 5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어요. 근데 5학년에 소수의 곱셈인가 공부를 하는데 자꾸 틀려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틀려서 왜 틀리지? 선생님하고는 잘 하지 않았어? 라고 이제 해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선생님, 저 아직 원리셈에 이 소수의 곱셈을 못했어요. 제가 연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있을 때는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해 주면서 풀어봐 하니까 됐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숙제해 보려고 보니까 이게 제가 정확히 몰랐더라고요. 이 정확히 몰랐다라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 알고 연습을 하는 것과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거 쓱쓱쓱 보고 이런 거야 하고 따라하는 정도로 반복하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후자에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고 그냥 대충 알고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아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력 강화는 감각 기르기예요. 감각 기르기는 뭐라고요? 많은 문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초등학생들은 연산이 뭐 약할 수도 있고 하지만 공부 양이 굉장히 많은 충분한 뭐 중학교 중등 고학년이라든가 아니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연산 엄청 잘합니다. 엄청 빨라요. 예. 왜? 많이 푸니까. 예. 그러니까 연산책을 해서 연산을 잘한다? 아니요. 수학 문제 자체를 많이 푸니까 수 자체를 다루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감각이 예민해져 있고 빠르게 나오고 딱 보는 순간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빨라져 있으니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연산은 기본적으로는 연습이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 아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예. 그리고 공부할 때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 초등수학에서 최상위와 최상위 S 둘 다 필수일까요? 두 문제집 수준의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요것도 제가 지지난주인가? 어디에선가 최근 라방에서 뭐 도치맘 라방이었나? 뭐 어디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많이 더워서 행동들이 지금 저희 여기 지금 방송실이 에어컨이 잘 안 돌아가서 최상위 수학과 최상위 S는 디딤돌의 최고 수준의 문제집이죠. 그리고 최상위가 최고 수준의 문제집이고 최상위 S가 그 뒤에 나온 문제집이죠.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심화 문제들의 질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만큼 차이 나냐면 최상위 수학의 하이레벨 제일 마지막에 나온 두 문제 정도 차이 나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두 문제 정도는 경시에 나왔던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는 뭘 많이 따져야 되는 문제들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최상위 S는 그런 문제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하지만 최상위 S가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소주제별로 해서 두 페이지마다 하나의 유형을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성이라서 저는 학습적으로는 최상위보다 최상위 S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형이라든가 일부 심화 문제를 보면 오히려 최상위보다 최상위 S가 더 까다로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작은 내용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디딤돌에서는 최상위가 제일 어려운 문제집이다 얘기를 하지만 제 눈에는 비슷한 문제집이고 최상위 S가 더 공부하기 수월하다. 왜? 연습할 수 있게 잘 구성해놔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공부하신다면 최상위 S를 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굳이 경시에 나왔던 막 조건들 다 집어넣어 가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이런 문제 없고 유형별로 연습할 수 있는 거 잘 되어 있고 그런 최상위 S가 학습하기에는 더 수월하다고 생각해서 더 추천하고 싶어요. 문제를 안 읽고 읽어주길 바라는 아이라 문해길 풀게 하는데 쉽다고 더 안 읽는데 어떻게 하면 문제를 읽을까요? 제가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문제를 안 읽는 아이를 문제를 읽게 하는데 제가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 문제라서, 그쵸? 네, 마음 문제라서, 좀 냉정한 어머니가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왜 네가 읽을 걸 나한테 읽어달라고 해? 이런 거. 네, 저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냉정한 아빠라서 왜 네가 할 걸 아빠한테 해달라고 해? 뭐 이런 거라서
이거는 수학적인 문제라기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엄마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엄마한테 기대고 싶고 정말 막 엄마한테 애기처럼 하고 싶고 그런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건 네가 해. 엄마는 어려운 부분 도와줄게 라는 선긋기를 밀당이죠, 밀당.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산 교재는 잘 안 틀리는데 진도 교재는 연산 실수가 있어요. 연산 실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연산 교재는 잘 안 틀리는데 같은 내용에서 교과 문제집에서는 아이가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린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력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얘는 첫 번째는 자각해야 되고요. 틀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자각이라는 부분은 뭐 때문에도 되냐면 연산 문제집은 이어서 푸니까 그래도 안 틀릴 수 있는데 교과 문제집 풀 때 연산 문제집 풀 때와는 다른 상황이나 환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래서 집중력의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제가 본 학생들 중에는 실수가 고쳐지는 학생은 결국은 이 집중력이 길러지는 케이스였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시험에 도전하면서 정말 두세 달을 집중해서 공부를 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저하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세 달을 공부하고 나서 그 시험은 붙지 못했는데 아이가 달라졌어요. 욕심이 생기고 내가 레벨이 올라갔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면서 수학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면서 아이가 교과 문제집 실수가 사라졌어요. 이거는 집중력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아이가 교과 문제집에 실수가 사라져서 어머니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애가 실수가 사라졌다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신 경우가 있어요. 제가 뭘 특별히 한 게 아니고 아이가 어떤 과정에 동기부여가 되어서 수학을 잘해야 되겠다. 나 잘할 수 있어. 이런 부분으로 이제 성장하는 거죠. 예.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연산은 연습입니다. 예, 연습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연산만 할 때는 잘 안 틀리는데 라고 하시면 다른 환경인 가운데의 집중력의 차이라고 생각돼요. 초6아이 중등과정 선행 중인데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중등 1학년 2학기는 초등 내용이고 그닥 중요도가 없어서 개념 유형 정도만 하고 넘어가신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요거는 선생님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틀렸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 작도도 나오고 입체도형에 대해서도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안타깝게도 교과 문제집 자체가 그렇게 깊이가 있진 않아요, 실제로. 네. 근데 정다면체의 관계라든가 작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게 좋은 내용들 많은데 개념 유형 정도만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동의가 안 되긴 해요. 네, 저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여기까지. 2개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4학년 여아 5-1 우공비 하고요. 4학년 2학기 문해길 라이트생 끝내고 문해길 4학년 심화 들어가요. 그런데 심화 문제가 나오면 일단 막혀야 해요.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수학을 좋아하는데 심화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심화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문해길은 좋은 책이죠. 문해길이 좋은 책인데 단점이 있어요. 문해길에서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문해길에 어떤 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문해길의 구성 자체가 약간 문제 나열 쪽이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를 풀면 이걸 했을 때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 다음 문제에서
이렇게 연습이 되는, 제가 앞에 최상위하고 최상위 S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서 유사한 거예요. 최상위는 그런 게 되게 부족한데 최상위 S는 유사한 걸 연습하면서 공부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문해길은 그런 게 많이 취약해요. 그래서 제가 문해길 가르칠 때는 문해길 가르쳐도 봤는데 아이들 꽤 오래 어떻게 했었냐면 도움이 되는 문제를 엮어서 몇 페이지에 몇 번, 몇 페이지에 몇 번, 몇 페이지에 몇 번 이렇게 엮어서 요거 한 문제 풀어봐. 됐어?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 도와준 다음에 그러면 몇 쪽에 몇 번, 몇 쪽에 몇 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심화 문제를 잘하는 건 배경 지식을,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많이 배워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경험을 많이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아이디어들도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출판 준비하고 있는 따풀이라는 책도 그런 방향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심화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산법을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특별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이 문제다. 교과에 나이가 나오지도 않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갑자기 두 사람의 나이를 한 살씩 먹으니까 두 살의 차이는 계속 변하지 않는구나. 이거 아주 특별한 조건 아닌가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차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 되게 쉽게 풀리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이런 특별한 조건, 이런 건 경험이죠. 알아야 되는 지식이고, 말하자면 특별한 조건을 배우는 거고, 문장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하고도 비슷해요. 문장제는 독서를 많이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죠. 저는 수학적인 독서와 국어의 독서는 전혀 다릅니다. 수학적인 독서는 읽고 조건들에 숨어 있는 책 읽을 때 행간의 의미가 아니라 수학적인 행간의 의미를 찾아야죠. 이 조건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뭐부터 생각해야 돼. 이런 행간의 의미, 수학적인 독해가 돼야죠.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문제를 엮어서라는 건 하나를 충분히 해보고 나서 그 생각들을 아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슷한 걸 해보고 하면서 익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문해길은 좋은 문제집이지만, 좋은 문제집 맞아요. 그렇지만 실전서 같은 문제집이에요. 이미 충분히 좀 된 아이들이 경시인문서격인 난이도 있는 것들을 이제 푸는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심화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문해길은 좀 약간은 엑스트라 같은 실전서로 쓰시고 차라리 교과 심화서 쪽을 더 많이 비중을 일상적인 공부에서는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는 하루 1시간씩 수학 공부하는 게 목표예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앞에 시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도 집중해서 하면은 잘 하는 거죠. 꼬박꼬박 1시간이면 더더욱. 꼬박꼬박 1시간이면 충분히 한 단원 풀고도 시간 남아요. 매일매일 1시간이면. 아, 6학년 1학기, 6학년 2학기가 중학교 1학년 2학기하고 겹친다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6학년 거 하면서 사고력 학원들에서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를 끌고 와서 6학년 심화를 같이 배우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겹치는 거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6학년 1, 2학기 심화를 충분히 한 아이라면 1학년 2학기 거는 6학년 2학기 안 하고 이거 좀 다르네요. 6학년입니다. 6학년 1학기하고 6학년 2학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와 겹친다고 6-2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전체를 다 통으로 넘어가면 좀 불안하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그게 사실이에요. 6학년에 2학기인가 사케나무가 6학년 2학기의 과목 단원들은 약간 분수의 곱셈 나눗셈 이런 부분들도 1학기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아마 같이 했거나 연산 쪽으로 같이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고 6학년 2학기를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원에서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전혀 안 한다 이것보다 분수의 나눗셈이라든가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개념이라든가, 또는 요것들은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다시 나오니까 일단 선행이 필요한 아이고 이 정도 잘하는 아이면 6학년 2학기는 스킵하자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1학년 왕수학 실력 정답률 80%네요. 최상위 1학년 서술형 2번 풀어야 정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한 번에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님들은 저한테 이렇게 되게 어려운 걸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지름길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에 아이가 2번씩 풀어야 해결될 수 있는 심화들, 이것들을 제대로 한 번에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수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결국은 그 레벨을 아이가 충분히 다루어 보면서 아이의 레벨이 그 레벨로 올라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경험을 많이 해봐야죠. 어떤 문제집은 잘 풀고 둘 다 심화서지만 어떤 문제집은 잘 풀고 어떤 문제집은 잘 못 풀고라고 하면 두 문제집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아이가 약한 어떤 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수준에서 아이가 어려워하는 것도 충분히 경험하면서 그걸 극복해서 아이가 한 단계 올라가게 만들어 줘야죠. 심화 문제를 푸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정답률 7, 80%가 나와도 됩니다. 20, 30%는 아이가 배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을 공부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걸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그러니까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광고 말씀처럼 말씀드리면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이라고 만들고 있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화하는데 필요한 개념, 심화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계산 방법,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 방법적인 어떤 기술적인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만들고 있는 책이라서 그런 기술이 늘어야죠. 그리고 심화를 위한 개념이 늘어야죠. 그러려면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수학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행해도 될까요? 여기까지. 질문들이 뒤에도 많네요. 하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해야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문들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라방은 언제나 저장되어 있으니까 앞부분에 못 보신 것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도 같은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더 집중해야 될 주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예고를 드리고 하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시간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오늘 고학년 쪽이라고 했다고 해서 저학년에 대한 질문이나 중간 학년에 대한 질문은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으니까 정해놓은 주제에 대해서 또 풀어내고 그 다음에 궁금한 부분들,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쌤에게 물어보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